네, 안녕하세요.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세제 절세 전략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같이 볼 텐데요. 자, 먼저 학습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볼 내용이 학습할 내용이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법이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는 뻔할 겁니다.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즉 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재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도 생소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 암기한다?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암기를 한다 해도 이 부분들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암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즉, 여러분 최대한 다독을 해서 그리고 이해를 하셔서 여러 번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즉,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 있다 그러면 암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 안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 이제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여기 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죠. 즉,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이 파트 국세기본법에서 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조세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 즉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 지자체가 아니면 부과되는 것들은 다 세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재정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한 자로부터, 즉 세금을 내려면 법률에 의해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세 법률주의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자, 이거 밑줄 치세요.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한다. 자, 세금은 내가 뭘 냈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즉,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개별적 보상 없이 그 밑줄 치시고,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밑줄 치시고,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거. 내가 뭘 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국방이든 치안이든 복지든, 자, 간접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였다는 거. 그게 조세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조세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세금을 이렇게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데, 자,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는 거죠. 즉, 과세권자가 국가다. 자, 그걸 국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지자체다. 그걸 지방세라 그런다는 거죠. 자, 세금은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3페이지에 국세, 지방세 나와 있는데요. 국세를 가만히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밑에 지방세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자,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일까 생각해보면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당연히 국세죠. 국가가 걷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과세한다 그러면 세금이 클 것 같아요. 자,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다 국세죠. 자, 그래서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고 부과한다 그러면 세금이 크다. 자, 그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잘한 세금들, 자,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정가성인데, 종가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데요. 이런 경우죠. 만약에 A가
자, 커피집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을 얻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 소득세 과세 문제가 나올 거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이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나와요. 자, 만약에 A가 이 커피집을 해서 5천만 원 벌었다. 자, 세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자, 500만 원 당연히 A가 내겠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걸 우리가 직접세라 그러고, 자, 부가세.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즉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따라서 A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10%를 누가 부담했을까? 봤더니 소비자죠. 자, 여러분들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소비하면 무조건 10%를 내고 오는 거죠. 우리가 내는 그 가격 안에 10% 부가세가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일치하지가 않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 그러죠. 자,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느냐, 예상되지 않느냐 갖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접세는 이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고, 세금을 내면서도 내가 진짜 세금을 내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소비 관련된 세금들이 거의 다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직접세 구조는 소득이나 재산, 자, 이런 것들이 직접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페이지 거기 우리나라 조세체계 박스를 보니까 국세에서 간접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자, 이런 것들이 다 간접세였다는 거죠. 자, 증권거래세, 간접세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건 재정수에 충돌한 목적으로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걷었다가 재정수에 맞게 예산을 맞춰가지고 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보통세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걷어들일 때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결정해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목적세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 대표적으로 거기 박스 국세를 보니까 목적세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자, 이 교육세와 농특세는 뭐 교육사업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세금을 걷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요. 가표와 세율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세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렇게 세금이 계산될 거예요. 자, 일단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죠.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얼마를 벌었다, 몇 퍼센트 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우리가 그거를 종가세라 그러고요. 근데 어떤 세금들은 이 과표가 금액이 아니라 금액 외 걸로 표시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종양세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그게 과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과표가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갖고 종가세, 종양세로 구별하고요. 세율에 따라서도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분하죠. 누진세는 뭐냐면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많이 벌었다, 그럼 많이 내라. 조금만 벌었다, 그럼 조금만 내자. 그래서 소득세는 이 세율 자체가 6에서 42%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즉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벌었다, 그럼 많이 벌고, 조금 벌었다, 조금만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비례세는 이 과세 표준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해보면 이 부가세는 10%였다는 거죠. 내가 얼마짜리를 소비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이 10%라는 겁니다. 자, 비례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세의 분류, 이런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자, 2절 총칙에서 기간과 기한이 나오는데,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걸 기한이라 그러죠. 즉 기간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 세 번째 줄,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기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세법은 이 기한과 관련해서 어떤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만약에 이 날이 근로자의 날이다, 공휴일이다, 일요일이다. 자, 만약에 이때까지 세금을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신고하려고 봤더니 이날 공휴일이었다는 거죠. 근로자의 날이었다? 그럼 모든 관공서나 은행이 다 노는데 어떻게 신고하냐? 납부하냐? 자, 이래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보겠다. 자,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편으로 보냈다. 자, 그러면 내가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때 이 신고서가 이때까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신고서가 이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때 발송을 했는데 도착이 만약에 이때 됐으면 이게 기한 내 신고된 걸로 보냐 이거죠. 자, 원래는 도달주의지만 우편물 같은 경우엔 자, 보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죠. 우정청에서. 따라서 이때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즉, 이 안에 보냈다면 이 안에 이게 찍혔기 때문에 이게 이때 도달해도 요 찍힌 날을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세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현재 전자장비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우체국을 통해서 다 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전자신고를 다 일반화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국세청 서버에 장애가 생겼다. 이때까지 신고돼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복구가 된 날로 한다. 무조건 틀린 말.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때 장애가 복구가 됐는데 이게 23시 59분에 복구가 됐어요. 그럼 복구가 된 날로 한다? 1분 남았어. 어떻게 신고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 자, 시험에서 복구가 된 날로 한다. 무조건 틀린 표현이었다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서류의 송달인데 이 서류의 송달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 자, 이 사람한테 당신 세금 1,000만 원 알려주고 싶어요. 자, 밑에 보니까 교부 송달 갖다 주는 거고 우편 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주는 건데 등기 우편에 의해야 되고 전자 송달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이때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행하죠.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네 번째, 공시 송달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보겠다. 자, 송달 장소가 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하다.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등기 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하러 갔지만 수체인 부재로 도저히 전달할 수 없다. 자,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게 공시 송달이었다는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 송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도저히 안 된다. 방금 봤던 공시 송달. 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근데 공시 송달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관보나 아니면 세무서 앞에 가보면 이런 노란 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 여기다 붙여놓겠다는 거죠. 자, A 당신 세금 얼마 도저히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공시합니다. 붙여놔요. 그러면 붙여놓자마자 효력이 생기냐? 아니에요. 아까 14일이라고 그랬죠. 붙여놓고 14일이 경과해야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붙여놓는다고 해서 바로 알 수가 없죠. 최소한 14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서류의 송달은 자, 원칙적으로 3개, 예외적인 송달, 공시 송달이 하나 있었다. 자,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3절. 자, 납세 의무인데요. 일단 3절 그 납세 의무. 자,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데. 자, 납세 의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의 일생이에요. 자, 세금은 성립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에요. A가 아까 커피집을 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커피집이 잘 돼? 내가 커피를 사러 갔는데 항상 줄을 서 있어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야. 이런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 몰라요. 장사가 사업이 잘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즉 계산해보자는 거죠. 얼마를 내야 될지.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갖다 내면 되죠. 자, 그러면 세금은 없어질 거예요. 즉 방금 봤던 것처럼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각각의 언제 구체적으로 성립하고 확정하고 소멸하는지 자, 이 내용들이 자 5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5페이지 보니까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은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날 때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구분은 1번과 나머지 2번부터 8번 이렇게 구별하세요. 자, 납세 의무 성립.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럼 이 과세 요건 충족은 구체적으로 언제 되냐?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죠. 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법인세 같은 경우도 12월 말 법이라 그러면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요. 부가세 1년을 1기, 2기로 나눠놓고 과세한 종료부터 25일내, 과세기간 종료부터 25일내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 과세하는 세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과세 요건이라는 건 만약 이 사람이 커피집을 한다? 커피를 판다? 커피를 팔 때마다 이 과세 요건이 다 충족이 돼요. 그럼 그때마다 다 성립한 거냐?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뭐 있을까? 어차피 기간 과세하는데. 따라서 이 네 가지 요건은 이 과세안이 끝날 때 요때 획일적으로 성립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간이 종료될 때. 자, 두 번째.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는 사망했다. 그럼 여기 있는 유산을 피상속인 유산을 여기 있는 상속인들이 가져가요. 공짜로 가져가기 때문에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과세가 될까? 이건데요. 자, 사망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이 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따라서 세법은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건 지금 이 세금은 기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돼요. 따라서
이 세금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날, 그날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왜 상속이 발생했을까? 사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자, 증여세. 왜 과세가 될까? 살아있을 때 공짜로 줬으니까. 따라서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자, 인지세. 과세 문서 작성할 때. 그때 인지대금 붙이겠죠? 증권거래세. 매매 거래가 확정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가전세, 가산할국세, 납세를 성립할 때. 원천징수나 소득세, 법인세. 저희 때 이자 주면서 그때 띄겠죠. 그때. 자, 그래서 기간과세하는 세금은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그 다음에 기간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 요건이 충족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6페이지 보니까 납세 의무 확정인데 자, 이제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게 확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고요. 예외적으로 자동 확정이 있어요. 이 자동 확정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성립과 확정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세금들인데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연합 법인세. 자, 이런 것들이 자동 확정이고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이 신고 확정은 신고하면서 세금을 확정 짓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세목들이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해요. 무슨 얘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들면 5월달까지 소득세를 신고해라. 이때 이 기간 동안 나는 뭐 5천만 원을 벌었다, 세금이 500만 원이다, 신고했다. 이러면 세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500이라고. 자, 그게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해요. 왜 그러냐? 소득세만 해도 납세 의무자가 수천만 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일이 다 너는 세금이 얼마 불가능하죠. 다 조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를 버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 당연히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신고하면서 확정을 줘라. 그게 신고 확정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부가확정 방식은 뭐냐? 이거는 이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한테만 준 게 부가확정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해요. 여기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유산을 30억을 받았다. 그 세금이 10억이다. 이때 신고 납부했다. 그럼 다 끝나냐? 절대 안 끝나요. 상속세는 반드시 이때부터 6개월 내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래야 끝나요. 왜? 아무리 신고 납부해봤자 세금이 확정이 안 돼요. 왜? 확정의 권한을 국가한테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때려주면 세금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일까?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 상속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즉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속증여세는 과세가 되면 세금이 커요. 그래서 내는 사람도 적고 세금도 크고 그래서 국가가 충분히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동확정은 아까 봤던 그 예외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납부 의무의 소멸인데요. 거기 보니까 6페이지에 납부 충당, 부가 취소,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자, 방금 봤던 납부 등 세금은 없어지려면 반드시 그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다. 납세 의무자가 파산했다. 세금이 없어지냐? 절대 안 없어져요. 세금은 방금 봤던 납부,
충당, 부가 취소, 국세 부가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반드시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진다는 거죠. 납부, 그냥 갖다 내면 되는 거죠. 충당. 자, 요번에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전에 잘못돼서 내가 300을 더 냈다. 그럼 상계시킨 다음에 요번에 700을 낼게. 즉 상계시키는 거 충당. 부가 취소. 국가가 500을 내래요. 봤는데 내려고 보니까 그 부가 500에 성립의 흠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립시점으로 소멸해서 그 세금 자체를 없앤다. 그게 부가 취소. 네 번째가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의 만료. 근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인데 자, 말 그대로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국가는 세금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아까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 세금을 확정할 때 부가 확정 방식이라고 했어요. 신고 납부해봤자 아무것도 안 끝난다. 이때 결정해야지만 끝난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 걸 우리가 부가권이라 그러면 돼. 그러면 이 부가권을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천년만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일정 기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됐지만 확정이 안 돼서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라는 거죠. 자, 아까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 신고 확정 방식인데 5월달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무신고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 국가가 조사를 해서 결정해야겠죠. 자, 신고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 국가가 또 조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가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가권은 거기 7페이지 보시면 국세 부가 제척기간 표 1-2가 있는데 거기 있는 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일반 조세에서 맨 밑에 기타의 경우 자, 원칙이 5년간 국가는 때릴 수 있고 무신고 7년 사기 등 기타 부정이 있다. 그러면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다. 국제거래 수반. 자, 그러면 15년간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게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상속증여세인데 상속증여세는 일반 세목에 비해서 보다 더 조사할 게 많고 금액이 커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이 10년. 무신고 1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의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 상속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한다. 자, 그러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 즉 언제 나죠? 우린 어제 확인했다. 이러면 되니까 확인일로부터 1년 내. 자, 이렇게. 자, 요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세목은 원칙이 5, 무신고 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 상속증여는 원칙이 10, 그 다음에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이 똑같이 둘 다 15.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자,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자, 세금이 만약에 이때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우리가 걷는 걸 징수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천년만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일정 기간을 줘요. 그 기간 안에 세금을 걷지 못하면 이 징수권의 소멸시가 완성이 돼서 세금이 확정이 됐지만 걷지를 못해요. 자, 그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인데 7페이지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에서 두 번째 줄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해야 된다. 즉 이때부터 거둘 수 있으면 이때부터 5년 내 반드시 거둬야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5억 이상 국제채권은 10년. 5억 이상 국제채권은 10년이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만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자,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단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만 있는 거예요. 중단은. 이게 뭐냐면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선 국가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인 이 5년 안에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지면 더 이상 과세권자는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5년이 쭉 채워지는 과정 속에 이때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뭔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대로 쭉 가다가 이때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다 끊어졌기 때문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기 위해선 이때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자, 5년이었고 중간에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국세부가 제적기간은 기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징수권은 딱 5년,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 딱 간단해요. 왜 이럴까? 이거는 부과할 때는 이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항에 따라 다 틀려요. 그렇지만 세금을 걷는 건 이게 이미 세금이 확정이 됐다면 걷는 건 어떤 세목이든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징수권은 각 세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방금 봤던 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 세금의 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 요거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요 파트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납세 의무 승계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원래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세금을 걷지 못하면 세금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세개봉법은 얘가 세금을 못 낼 때 왜 못 내지? 그 얘와 특정한 관계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겠다? 즉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게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납세 의무 승계는 뭐냐?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 자,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일까? 법인 하나, 개인 하나예요. 왜 그럴까? A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1억을 체납했다. B 법인이 이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그러면 이 B 법인은 A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을 다 흡수합병합니다. 자, 국가는 나중에 얘한테 세금을 거두려 가봤더니 없어진 거죠. A 법인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못 걷는 거 아니냐? 납세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걷겠다는 거죠. 왜? 얘가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못 낸 세금에 대해서 얘가 100% 책임을 져라. 그게 합병법인의 납세 의무 승계였다는 거죠. 자,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 사망했다. 그러면 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걸 여기 있는 상속인들이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민법에 의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을 포괄적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세금을 1억 체납했다? 마이너스 재산인데 이 모든 것들을 상속인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사망해서 없어지더라도 네가 100% 가져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자, 그래서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가 발생하는 거죠. 자, 방금 봤지만 납세 의무 승계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소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간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하나, 개인 하나. 그래서 합병법인과 상속인이 그 부분에서 100% 세금을 책임져야겠다. 자,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였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라고 나오는데, 자, 8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맨 밑에,
납세 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 처분해도 체납세에게 미달한다면 납세 의무자와 법정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자, 부족분이에요. 아까 납세 의무 승계는 100% 책임을 지는 거지만 제2차 납세 의무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부족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승계와 차이점은 원래 납세 의무자 그대로 있어요. 아까 승계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원래 납세 의무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못 내는 거, 그 부족액에 대해서 2차적으로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거죠. 자, 원래 얘가 세금을 못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왜 못 냈지? 얘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제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게 제2차 납세 의무였다는 겁니다. 자, 거기 제2차 납세 의무 4가지가 나오는데,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자,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러면, 법인이 해산한다 그러면, 자, 해산 등기라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밟죠. 자,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갚을 거 다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 청산인들이 남는 것들을 이제 논아 가지면 되는데, 얘가 세금을 2억 정도 체납해 놓고, 이걸 갚지 않고, 그 재산을 이들이 논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얘가 2억을 못 낼까? 얘네들이 이걸 납부하지 않고 논아 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못 내는 거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해버려요. 아까 납세의무 승계는 얘가 없어졌죠. 그렇지만 제2차 납세의무는 있어요. 있는데 얘가 못 내. 왜 못 내? 너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출저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원래 세금은 이 법인이 책임져야 돼요. 얘가 2억을 체납했다. 그럼 얘가 못 내면 끝입니다. 자, 근데 세법은 이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과점 주주가 있다면 부족액에 대해서 너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이들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해요. 자, 만약에 한 명 합자회사다. 얘가 못 내? 그럼 무한 책임 사원. 얘가 책임지면 돼요. 주식회사다? 그럼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가지면 이 주식이 휴지만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세법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법인에 과점 주주가 있다면 니들이 책임져. 왜? 자, 이 과점 주주는 우리 교재 8페이지 중간에 있듯이 과점 주주란 두 번째 줄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들이 50% 지분을 갖고 이 법인의 경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이 2억 세금 못 낼 정도로 빈털터리를 만들었고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지분이 70%다? 그러면 2억을 못 내고 있다? 27에 14.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만큼은 이 과점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을 져야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자, 이때 납세 의무는 이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과 과점주주예요. 자, 얘네가 세금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처분해서 환가한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법인의 지분 자체가 정관 등에 의해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떡하냐? 이 법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 법인에 과세를 해버리고 니들끼리는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자, 정관 등에 의해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을 때, 자, 네가 납부하고 2차 구상권을 얘한테 청구해서 받아가라. 자기 주식으로. 자, 그래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만약에 얘가 세금을 2억 체납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들을 다 뺏기게 생겼다. 얘가 어떡하냐? 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버립니다, 얘한테.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얘한테 세금을 거들려 가봤는데 모든 재산이 일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떡하냐? 얘한테 걷겠다. 그때 걷는 건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왜 얘가 넘겼을까?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래서 국가는 네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받아왔어? 뭔가 이득을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얘한테 걷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걸 지기 싫어? 그럼 사업 양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따라서 당연히 얘가 책임지는 것 사업 양수니까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되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자, 방금 봤던 거 제2차 납세 의무. 누가 납세 의무자고 왜 얘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자, 무작정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왜 얘네들이 책임을 지는지 그 스토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납세 의무 승계와 비교해서 승계와 2차 납세 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같이 비교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니까 4절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가 나오는데 자, 먼저 수정신고를 보면 9페이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자, 밑에 경정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자, 밑에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자,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기한 후에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뭐냐? 이거죠. 자, 이때 신고했다. 그래서 소득세를 확정을 줬어요. 나는 세금이 얼마다. 나는 세금이 100이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세금은 150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고한 거지. 과소하게. 그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150이야?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견돼서 나중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했다 이때.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단 가산세가 붙을 거예요. 가산세가. 그 세법은 뭐냐? 내가 진짜 이건데 이렇게 잘못 신고했어? 과소하게 신고했어? 그러면 나 자수할게. 그게 수정신고라는 거죠. 나 자수할게.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수정신고 첫 번째 줄에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표화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내 제출했다면 최초 과소신고로 인해서 부과할 가산세 50%를 감면해주고 1년 내라면 20%. 자, 수정신고를 유도를 해야겠죠. 스스로 자수를 해라.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줄게. 6개월 내다. 6월 내다 하면 50% 감면 1년 내다. 그러면 20% 감면 2년 내다. 그러면 10% 감면해 주겠다. 자, 그게 수정신고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신고를 100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세금이 70이었다는 거죠. 근데 쓸데없이 100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 과세관청에서 잘못한 게 있냐? 잘못한 게 없죠. 왜? 내가 쓸데없이 100이라고 신고했으니까. 그럼 나는 속이 타죠. 진짜 이건데. 그래서 이때 국가에다 얘기하는 거죠. 경정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죠. 자, 5년이에요.
예전에 3년이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 5년으로 바뀌었던 거죠. 기억하세요. 5년 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세관청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사람이 신고한 내역을 조사한 다음에 이 진짜 7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게 경정 청구였다. 그래서 경정 청구 첫 번째 줄, 법정 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했다면 다음 째 줄, 법정 신고 기한 경과후 동그라미 5년 내 청구할 수 있다. 자, 기한 후 신고. 지금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처음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뭐냐? 신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도 안 했다. 과세관청에서 조사한다? 그럼 이때부터 가산세가 늘어나요. 어차피 과세 맞을 거? 나 늦었지만 신고할게. 그게 기한 후 신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자,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 세무서가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만 기한 후 신고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기한 후 신고였고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세 우선의 원칙. 자,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 평등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 간 우열 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된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재산이 이만큼 있다. 근데 이 사람의 채무가 이만큼 있다. 자, 그러면 채권자 A, B, C가 있을 때 방금 본 것처럼 이 채권의 발생 시기나 뭐 금액 다 필요 없고 이 채무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산이 이게 있을 때 이걸 처분해서 환가한 다음에 재산 부족 비율에 따라서 논하갔습니다. 부족 비율에 따라서. 자, 이게 채무자 평등주의인데 만약에 A가 국세다. 자, 그럼 국세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처분했다. 그럼 국세부터 걷어들여요. 이만큼 걷어들였다. 남은 게 있다? 이거 니들끼리 논해가죠. 채무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자, 이게 국세 우선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줄, 국세채권, 국세가산금 체납처분 및 지방세, 일반 채권이 경합할 때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자, 이걸 국세 우선권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6절,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A가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과세관청에서 고지를 받았어요. 세금이 1000만 원이래요. 아니, 100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00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50인데 과세관청에서 100이래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하고 싸워야 돼요. 이 과세관청과 싸울 때 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렇게 다퉈야 되는데 이때 국세기본법은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러한 처분을 내렸던 과세관청에 가서 따져라 먼저. 그래야 법원에 따질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과세관청에 먼저 따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자, 그래서 A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반드시 90일 내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나 다 못 믿겠다, 나 감사원 갈래, 감사원에 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즉 A는 원하면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여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 절대 법원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갔는데 들어준다. 그럼 여기서 끝. 안 들어준다? 그럼 일로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지서를 보내줬던 사람은 세무서나 지방청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지서를 보내줬던 세무서나 지방청에 신청하는 건데, 이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는 세무서에 가서 따지겠다. 안 들어줘? 그럼 국세청. 안 들어줘? 법원. 나는 필요 없어. 바로 갈래? 가요. 안 들어줘? 가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 안 들어줘? 90일내 가는 거고, 여기서 안 들어줘? 90일내 가는 거고, 다 똑같이 다 무조건 90일.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국세청에 가서 심사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나는 심판원 가겠다. 안 돼요, 이건. 왜? 같은 신급이니까. 여기서 지면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10페이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면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의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제고를 요하고 심사 청구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한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와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음 째 줄.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동그라미 90일 내 제기해야 되고, 다음 째 줄.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불복. 자, 심사와 심판 이렇게 된다는 거. 자주 물어본 건 이거예요. 90일이냐? 90일에 가야 된다는 거. 여기를 거쳤는데 일로 간다? 안 돼. 반드시 위로. 옆으로 못 가요. 위로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 임의 절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요 정도. 자, 그래서 11페이지 국세기본법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